주제는 바로 천지공사인데요. 여러분들 공사라고 한다면 우리가 도로공사 혹은 수도공사, 지하철공사 등 일생활 속에서 많이 듣고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천지공사? 이거는 우리가 머리털 나고 완전 처음 들어본 말입니다. 바로 증산도의 진리 핵심 노른자가 바로 천지공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이렇게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 선생님께서 진찰을 해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의사 선생님께서 그 진찰을 해주시는 그 결과, 그 내용만 들어보아도 이분이 진짜 명의신지 아닌지를 우리 환자들 스스로는 알게 됩니다. 예로부터 온 인류가 다 함께 받들어 모셔왔던 그러면 상대님께서는 오늘날 이 인류, 이 시대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실까요? 바로 이 천지가 큰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천지의 질서가 바뀌어지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 대세가 선천은 운을 다하고 후천의 운이 닥쳐오고 있다라고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반면에 기존 선천, 문화 종교에서는 어떻게 말을 할까요? 바로 불교에서는 무명이다. 즉 인간이 밟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원죄론, 유가에서는 성선설, 성악설 등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즉 인간의 문제를 시작해서 인간의 문제로 귀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병의 근본, 원인을 바로 인간의 무지와 타락,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윤리와 도덕, 올바른 인간 삶의 방식에 대한 아주 원론적인 얘기만 해주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상대님, 우주를 통치하시는 상대님은 이 인류를 진단하시는 그 문제 진단의 그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상대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인 자연 환경, 이 자체가 바로 병이 들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상대님이 바로 천지의 의원이시구나, 의원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불가에서 병든 세계를 고치는 위대한 대의왕이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바로 그 대의왕이 상대님인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님께서는 이 병의 내용, 그 병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을 할까요? 바로 도전 2편 17장 말씀입니다. 선천은 상극의 운,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에 전란이 그칠 새 없었나니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우므로 이제 이 상극의 운을 끝맺으려 하매 큰 화익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느니라.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이 우주가 무너져 내리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즉 모든 인간과 자연 만물은 상극의 이치, 이법에 의해서 태어나고 성장해 가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그 과정에서 투쟁과 경쟁, 그리고 전쟁을 하면서 발전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뿌리, 그 내면에는 바로 원과 한의 문제가 아주 뿌리 있게 박히게 되었는데요. 우리 그동안 봄, 여름, 이 천지 안에 가득 쌓인 이 원한이 바로 가을 개벽기가 오면 반드시 한 번은 이 문제가 폭발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통치자, 3계 대권을 주재하시는 상대님께서는 바로 후원의 도, 당신님의 신법으로서만이 바로 가을 새 세상, 우주를 열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천지의 공사는 해원공사입니다. 이 해원의 가정을 통해서만이 상대님의 이 친정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비로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천지공사는 또 천지의 주인이신 상대님께서 천지 신명과 인간과 더불어 함께 보신 바로 역사의 이정표이자 설계도인 것입니다. 이거를 좀 더 쉽게 말해 보겠습니다. 천지공사는 이 사진으로 치면은 사진 원판, 원필름이라고 한다면 이 인간 세상은 그대로 집행이 되는 아주 복사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네, 풀고 싶죠. 이거를 풀고 싶은데 그냥 이 매듭의 이 첫 고리만 딱 풀면은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싹 풀리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상제님께서는 인류 원한의 첫 고리를 바로 단주의 원한으로 꼽으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단주는 누구기에 상제님께서는 단주의 원한을 첫 고리로 꼽으셨을까요? 바로 단주는 4300여 년 전에 중국 요임금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요순시대라고 한다면 바로 태평성대 시절로 알고 있죠. 그러나 이거는 역사의 진실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비극의 시대였습니다. 아버지 요임금이 이 천하를 무력으로 통치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 반면 단주는 이 평화로서 이 대동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원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이 정치적 이념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버지 요임금은 자신의 재위를 순임금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주는 이 천하를 바로 대동세계로 만들고자 했던 그런 원대한 꿈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주의 단주의 원이라는 게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이 도전 4편 30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의 아들 단주가 불처하였다는 말이 반만년이나 만구의 원한 가운데 단주의 원한이 가장 크니라. 단주 해원을 첫머리로 하여 천하 대세를 해원의 노정으로 걸어가게 하노라. 라는 말씀 그대로 상제님께서는 단주를 첫머리로 해서 인류 원한의 역사를 이렇게 끌어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순창 해문산에 있는 오선 위기혀를 택하시게 되는데요. 이 오선 위기라는 것은 신선선, 에어쌀 위, 바둑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5신선이 이렇게 바둑을 두는 형국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둑을 두면 바둑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바둑판이 바로 우리 한반도입니다. 우리가 이 바둑판을 보면 가로, 세로가 총 19줄 되어 있죠. 이걸로 곱하면 361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로 한양 조선에 당시에 360개의 고을과 하나의 한양 수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년 나라 살림을 이렇게 운영을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는 이 천지, 이 우주가 생겨났을 때부터 지정학상으로 바로 바둑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선 위기에서 5신선은 누구를 말을 하는 것일까요? 바로 주인인 조선과 4대 강국을 말을 합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4대 열강들이 서로 패권 다툼을 하는 모습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 선천, 이 상극의 시비가 끌어지고 바로 원한이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제님께서는 5신선이 이렇게 바둑을 두는 대결 과정을 씨름판에도 묘사를 해주셨습니다. 천하 대세가 씨름판과 같으니 애기판과 총각판이 지난 뒤에 상씨름으로 판을 마치리라 라고 해주셨는데요. 즉, 애기판과 총각판, 상씨름판으로 3단계에 걸쳐서 갈등을 해소해 주시게 됩니다. 이 애기판은 아이들끼리 벌이는 씨름판입니다. 그리고 총각판은 머리를 길게 따은 총각들이 벌이는 씨름판이죠. 그리고 상씨름판은 이렇게 상투를 튼 어른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승부, 최후의 한판 승부가 바로 상씨름판인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애기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애기판은 러일 전쟁과 1차 세계대전을 말을 합니다. 먼저 그 시대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세기 초 서양 제국주의들이 이렇게 동양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이 동양 약소국들이 이렇게 설자를 잃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패망의 위기의 길로 걸어서게 되는데요. 당시 러일 전쟁을 아주 묘사를 잘해놓은 한 장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인데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거구의 러시아와 아주 왜소한 일본의 모습이 보이죠. 즉, 이 러시아는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계 최강의 발틱 함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병력에 비해서 무려 15배에 해당하는 300만 명의 그런 병력을 가지고 러일 전쟁에 붙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이 러시아를 이긴다?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반전의 역사가 여기서 펼쳐지게 되죠. 당시 청일 전쟁에 승리를 하면서 대륙으로 진출하고자 했던 이 일본과 그리고 얼지 않은 항구 부동항을 찾아서 남쪽으로 계속 내려왔던 러시아가 바로 한반도에서 그 판을 마주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5편 50장 말씀, 만일 서양 사람의 세력을 물리치지 않으면 동양은 영원히 서양에 짓밟히게 되리라. 그러므로 서양 세력을 물리치고 동양을 붙잡음이 옳으니 이제 일본 사람을 천지의 큰 일꾼으로 내세우리라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당시 그나마 힘이 있었던 동양 유일의 제국 국가였던 이 일본을 바로 동양의 머슴으로 상제님께서는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일러 전쟁을 붙여 일본을 도와 러시아를 물리치려 하노라라는 상제님의 말씀 그대로 러일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05년 5월 27일 러시아 발틱 함대는 이렇게 소등을 하고 비밀리에 스시마 해협을 통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뒤따라오던 병원선이 불을 환하게 밝히고 오는 거예요. 아니, 전쟁을 하는데 불을 밝히고 오다뇨. 이거는 그냥 내가 전쟁을 한다라고 다 알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 해군의 주역이었던 아키야마 사네유키 중장의 말입니다. 5월 24일 한밤중이었습니다. 스시마 해협의 전경이 눈앞에 보이고 발틱 함대가 두 줄로 줄지어 천천히 오고 있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영몽을 꾼 것은 이것이 두 번째였으므로 저는 곧 이것은 틀림없이 신의 계시였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는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길을 돌려서 유럽의 발칸 반도를 향하게 되죠. 근데 여기 발칸 반도라는 곳은 예로부터 이 민족 분쟁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곳입니다. 지금 당시 상황에 의하면 이 발칸 반도 안에 일어나는 그 분쟁으로 인해서 전쟁의 소용돌이가 이렇게 계속 휘몰아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러일 전쟁은 제1차 세계대전의 이 바탕이 되는데요. 당시 러시아의 남하 정책에 반대했었던 이 영국이 일본과 손을 잡게 되고 이 프랑스가 러시아와 손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신선은 판을 대하고 두 신선은 훈수하니라 라는 상제님 말씀 그대로 오선 위기 편가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는데요. 1914년 유럽 오스트리아 페르디난트 황태자 부부가 보스니아 수도 사라예보에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세르비아 청년이었던 프린치프의 총탄에 맞아서 이 황태자 부부가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때 이 세르비아 청년 프린치프의 증언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쏴야 할 것인가, 쏘지 말아야 할 것인가. 하지만 어떤 이상한 감정이 나를 황태자에게 다가서게 했어요. 심지어 내가 서 있는 보도에서까지 내려서게 만들었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세르비아 청년은 자기가 쏜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세계 1차 대전을 두고 미스터리와 해프닝 속에 일어난 아주 기묘한 전쟁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는 바로 이 승전국들이 패전국들에게 아주 가혹한 배상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제연맹이 새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국제연맹은 상계님의 천상조화정부에서 짜신 그대로 세계 1과 이 통일 정권이 바로 이 땅, 이 지상에 발현된 바로 첫 발자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국제연맹은
강대국이 불참을 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의 싹을 제공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총과판입니다. 이 총과판 역시 상대님의 천지공사대로 중일전쟁과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당시 아주 승승장구하면서 전 세계로 식민지를 개척해 나아갔던 이 일본이 바로 자신의 스승국이었던 조선과 미국을 이렇게 침략하게 됩니다. 먼저 조선을 침략하고 중일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 당시 중국은 소련과 손을 잡게 되고 독일은 일본과 손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오선 위기 판이 조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1941년 바로 일본이 미국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직접적인 계기로 인해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는데요. 당시 일요일 오후에 그냥 아주 편안하게 휴가를 즐기고 있었던 미군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쏟아지는 그 총탄에 의해서 무려 2,500명의 미군이 전사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죠. 도전 5편 119장 1절 말씀입니다. 서양 사람에게 재주를 배워 다시 그들에게 대항하는 것은 배응망덕줄에 걸리나니 이제 판 밖에서 남에게 의뢰함이 없이 남 모르는 법으로 일을 꾸미노라. 일본 사람이 미국과 싸우는 것은 배사율을 범하는 것이므로 장광 80리가 불바다가 되어 참혹히 망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장광은 과연 어딜까요? 바로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한자 지명이 바로 장기와 광도로서 장광입니다. 이곳에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포탄을 투하하게 되고 나가사키에는 3일 후에 또 투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려 30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고 일본은 처참하게 망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 원자폭탄이 투하된 이 지점, 이 매우 흥미로운데요. 바로 상생교입니다. 상생교에 이 원자폭탄이 투하됐다는 것은 바로 일본에게 더 이상은 불의한 짓을 멈추고 이제부터는 상생의 정신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천주에서 보내는 무엇의 메시지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7월 7석 3호 야요 동지한식 백오제라는 상대님 말씀 그대로 1945년 바로 7월 7석 날이 양력을 하면 8월 14일입니다. 이때 미국이 일왕의 이 항목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 다음 날인 8월 15일 날 정식으로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38선이 그어지게 되면서 남한을 중심으로 미국과 일본이 그리고 북한을 중심으로 소련과 중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바로 포풍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은 남침을 감행하게 됩니다. 이로써 휴전하기까지 3년 동안 무려 300만 명의 전사자가 발생하게 되고 1천만 명의 이상 가족이 나오게 됩니다. 이로써 상씨름 초반전이 시작이 된 것이죠. 씨름판 때는 조선을 38선에 두고 세계에 상씨름을 붙이리라. 상대님과 태문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마지막 한판 승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세계 상씨름은 바로 천지전쟁이자 개벽전쟁입니다. 이 천지 질서가 상극에서 상생후, 분열에서 통일로 이 질서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류 역사 문화의 틀도 동시에 바뀌게 되죠. 그 후에는 바로 세계 일가 통일 정권이 수립이 되면서 후천 성경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상제님의 세운공사로서 이 역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상제님께서 1901년 신축년 천지공사를 보신 그대로 지금 이 현실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바둑의 한 점의 운명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바둑의 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계속해서 알아가 보시길 바라면서 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미래를 계획하고 건설해 나가는 인류 역사의 이런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